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비뇨기와 채식 시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그 일부는 비뇨기의 계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이제 신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 같은 거, 또 간단한 기능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에 그 논란이 많잖아요. 단백질을 얼만큼 먹어야 되냐, 또 채식으로 제대로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냐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영양 권장량, 권장 섭취량을 소개하고, 또 그 영양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섭취량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통계학적인 기본적인 개념인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은 직접 저널도 보시고 그럴 텐데, 항상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예요. 예, 그래서 그 개념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웬만한 이제 통계는 기본적인 거는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3부는 채식에 그러면은 이 비뇨기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 보고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이 속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가시나무새 알잖아요. 여러분 가시나무새 아시죠? 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여러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얘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체도. 그래서 오늘은 하는 거고. 자, 비뇨기는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비뇨기에는 뭐 피부계, 골격계, 근육계, 신경계, 내분비계, 심혈관계, 면역계, 호흡계, 소화계, 생식계까지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의 건강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의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다른 시스템이 함께 연이어서 무너질 수 있는 일종의 도미노이면서도 서로 끈끈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땀선은 물과 수분을 제거하죠. 또 케라틴화된 표피, 피부는 피부 표면을 통한 액체 손실을 방지합니다. 우리가 이게 매끄럽잖아요. 근데 수분이 또 골격계는 척추는 신장과 요관을 보호해요. 우리가 이게 갈비뼈가 이렇게 있는데 갈비뼈가 이게 뒤에서 이렇게 등뼈하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거든요. 또 등에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근육이 있어서 신장을 감싸줘요. 그런 역할들. 또 뼈의 성장에 필요한 칼슘과 인산을 보존하는 그런 신호를 줘요. 비뇨기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방출해서. 또 이제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보시고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신장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그 삼투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삼투압은 엔트로피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확산.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저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물에다가 잉크를 뚝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 잉크는 시간이 지났을 때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은 골고루 퍼져요? 그렇죠. 얘들이 골고루 퍼지죠. 이거는 자연의 자발적인 방향이에요. 자발적 방향.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고루 이렇게 퍼진 상태를 엔트로피가 높다고 그래요. 엔트로피. 엔트로피 들어보셨죠? 네. 그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과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상태를 봤을 때 어디가 과거인 것 같으세요? 왼쪽이에요.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낮은 쪽이 과거예요. 그리고 엔트로피가 높은 쪽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물질의 속성과 관계가 있거든요. 물질들의 상호 관계,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과거다, 미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물질들의 이동 방향은 항상 자발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이해가시죠? 그럼 삼투압은 뭐냐? 삼투압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삼투압 개념은 반투막과 관계가 되는데 이게 반투막이에요. 반투막은 통과를 하는데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반만 한다는 거예요? 반만 한다는 거예요. 반만 통과하는 막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용액은 용매와 용질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물분자가 있어요. 물분자는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그러거든요. 왜 잘 안 나오냐?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에요. 녹이는 물질, 어떤 거를. 용질은 녹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용매가 물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모식도로 그렸을 때 여기에 이제 이걸 물분자로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도 물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투막의 물분자는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3개만큼 이동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도 이쪽으로 3개만큼 이동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위의 속도와 아래 속도가 같으면 이 높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넣었어요. 소금이나 아니면 설탕 같은 걸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빨간 게 이제 포도당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포도당은 이 반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3개만큼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대로.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이동을 못해요.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렇죠. 여기는 3만큼 이동을 하는데 얘는 2만큼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분자가 이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여기는 내려가겠죠. 그러면 여기 높아진 것과 낮아진 것 사이에 높이가 있겠죠. H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농도가 클수록 이 높이는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차이가 나는 높이를 낮춰주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압력을 세게 누르면 얘들이 이동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 가지고 얘가 수평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수평이 될 수 있도록 누르는 압력,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삼투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하죠? 그러면 저기 포도당 때문에 생기는 그렇죠. 용질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물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 분자는 작으니까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갈 수 있죠. 또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물 분자가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없을 때는 3개만큼 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쪽 A가 B라고 칩시다. A. 여기서 포도당이 없을 때 A가 B로 이동하는 속도가 3개였어요. 근데 B가 A로 이동하는 속도도 3개였죠? 그러니까 A가 B로 가는 속도나 B가 A로 가는 속도가 같잖아요.
수평 유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포도당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당이 있으면 A가 B로 가는 속도가 2개로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이 포도당은 크니까 통과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2개밖에 안 되잖아요. 2개. 근데 B가 A로 가는 속도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막힌 게 없잖아요. 포도당이. 그러니까 그대로 3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A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물 분자가 많아지니까. 이해가죠? 이해가 안 가요? 개수가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바로 개수의 문제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 개수의 문제인지 용질의 어떤 용질의 개수의 문제예요. 용질 예, 그걸 종류에 따라서도 종류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개수만 차이 문제가. 개수만. 그걸 총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화학에서는. 그럼 용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삼탑은 개수에만 영향을 받아요. 삼탑은 일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개수가 똑같으면 일정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가. 그죠? 근데 세포막이 있죠? 근데 세포막이 반투막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이해가죠? 그 세포 안에 용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포 바깥에도 용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얘가 농도가 높아요. 농도가 높다. 이걸 이제 고장액이라고 표현해요. 고장액. 고장액이 있으면은 얘가 일로 가는 속도가 빨라요? 얘가 일로 가는 속도가 빨라요? 그렇죠. 얘가 일로 가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쭈그러들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용질이 별로 없어요. 저장액이에요. 그러면 세포 바깥으로 나가는 속도가 빨라요? 물 분자가? 아니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그렇죠. 여기서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돼요? 터져 죽어요. 결국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고장액, 저장액 넣어가지고 샤워할 때도 막 손 쪼그라드는 거 그것도 뭐예요? 손 쪼그라들잖아요. 목욕탕 가는 거. 아 그거는 촬영 가는 그거는 저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기억을 못 하겠네요 지금. 네. 아마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삼투압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질문 하나만. 예. 아까 말씀하신 그 개수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그 퍼센테이지 같은 거예요? 용질의 개수. 아 개수?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퍼센티지라고 볼 수도 있죠. 결국은 이제 몰 농도로 들어가는 거니까 몰랄 농도. 그러면 그 A에 그 포도당이 있고 B에 또 다른 어떤 물질이 있는데 네. 그 성질이 뭐 성질 크기 뭐 이런 게 다 다르다고 봐요. 근데 둘이 농도만 같으면 이제 삼투압이 안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온 상태일 때는 전하를 가지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러니까 걔들 간의 어떤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이온 관계만 없으면 농도만 봤을 때 그냥 그렇죠. 삼투압이 같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입자의 크기도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총괄성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현재 필요가 없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진화론적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서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단세포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진화를 했는지 창조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단세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단세포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다세포로 들어가더라도 물속에서 이제 잠겨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다세포 생명체의 어떤 혈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닷물의 농도를 흉내낸 거죠, 사실은. 그죠?
세포가 원래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 얘들이 다세포 생명체가 되고 또 우리가 육지로 나오게 됐잖아요. 질화론적 근거에 의하면. 그러면 전에는 항상 액체 속에 잠겨 있던 세포가 바깥으로 나와야 되니까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야 됐잖아요. 그게 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기본적으로 혈액 속에 잠겨 있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게 물과 설탕, 이거는 꼭 반대로 됐죠. 설탕이 많으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는 3개 그대로인데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는 2개로 줄었어요. 설탕 분자가 막으니까. 설탕 분자 크잖아요, 입자가. 그죠? 왜 구멍이 막힌단 말이에요. 반투막, 반만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네? 잠깐만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우주에 골고루 퍼지려는 속성 때문에.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겁니다. 아, 고민하 씨 오셨어요? 네. 예, 저기 앉으시죠. 기빈석에 앉으세요. 예. 그래서 이 높이를 똑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뭐예요? 저기 사우디 같은데 역삼투압 방식,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식수로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그 선두라고 그러잖아요. 기술이. 그거예요. 뭐를? 예?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하는 거예요. 정수. 예. 그래서 지금 부산에도 지금 이제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부산에서도. 왜냐면은 부산에 있는 바닷물을 역삼투압 방식으로 이제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바닷물이 원전 근처에 있는 바닷물.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무슨 황당한 소리냐, 어? 막 그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저장해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깥에 농도가 낮으니까 들어와서 어떻게 돼? 터져. 여기서는 등장액. 등장액은 뭐예요? 이게 적혈구거든요. 그러니까 적혈구 내부하고 혈액하고 농도가 같아. 그러면 안에서 바깥으로 들어가는 거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안에서 바깥으로 들어가는 거나 속도가 같으니까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고장액. 고장액이니까 밖에 농도가 높아야 낮아요. 이경 씨. 밖에 농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예요? 높아요. 그렇죠.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나가요? 아니면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와요? 안에 있는 게 바깥. 그렇죠.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니까 세포가 어떻게 됐어요? 쭈그러졌단 말이에요. 적혈구가 그 농도를 좀 빼내면 안 돼, 밖으로.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불가항력. 너무나 많으면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이게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석을 하는 거잖아요, 투석. 투석도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장 이식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데 신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밀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장을 파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니까, 이게 등장의 고장이게. 떠져나가다 보면. 이해가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투석이라는 게 이제 이 농도를, 좀 이따 하겠지만, 농도를 일정에 맞춰주는 거예요, 혈액 속의 농도를. 그러니까, 예, 혈액의 이제 농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장이 하는 주된 역할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온들을 적절한 농도로 맞춰준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수업의 핵심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우주는 항상 여기서 물을 떨어뜨렸을 때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골고루 퍼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골고루 퍼지는데 어떤 에너지를 가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 우주의 방향성, 자발성이라고 표현해요. 스판티니어스. 자발적인 방향이 있는데 골고루 퍼지려다. 그래서 골고루 퍼지는 걸 우리는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높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질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도 무질서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는 거. 우리가 과거인지 미래인지를 알아보려면 무질서도를 확인하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제 힘이 작용하고 있네. 예? 힘이 작용하고 있네. 힘이 작용하고 있다. 힘이요? 네. 그렇죠. 힘이 작용하겠죠. 그런데 그 힘이 뭔지는 아직 모르죠. 예. 우주의 고유한 힘.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많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힘 아닐까? 그렇죠.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균형력. 그렇죠. 뭐 카르마의 법칙이기도 하죠. 그렇죠. 뭐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광합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광합성은 물과 CO2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잎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도당이 많아지겠죠? 그럼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통해 가지고 고농도 고장액적으로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물관을 통해 가지고. 또 여기 농도가 많으니까 골고루 확산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에다가 또는 열매에다가 이 성분을 농축을 시켜요. 그게 우리가 먹는 과일이죠. 또는 고구마. 그러니까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주는 골고루 퍼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비롯되는 거다. 또 뭐 인체에 있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원시 생명체들인데 바닷속에 사는 이런 생명체들은 이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뇨개 이런 신장을 중심으로 한 비뇨개가 뭐 초보적인 이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양서류잖아요, 개구리. 이렇게 올라가면서 신장이 좀 더 복잡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이제 육지로 상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닷물에서 그냥 내보내고 들어오고 바닷물을 이용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액 내에서 이온 농도라든지 무기질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포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장계도 점점 고도로 발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 뭐 이렇게 사람 이렇게 발달을 했다. 네이처 리뷰에 나오는 논문이고요. 어떻게 다른가? 남자 여자 다른 거지 뭐가? 아 그거는 제가 몰라. 예, 잘 연구를 안 해서 여기 형태가 이렇게 다르죠. 예, 피메일은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아이고, 예. 아이고, 때가 달라요? 예, 약간 이제 기능적으로 많이 다른가요? 생각 안 신장이 했네. 다르다고요? 데시너레이팅 매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관심 있는 분은 좀 연구해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제가 따오느라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태아나 아니면 이제 처음에 태어난 애들은 되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걸러내는 그 관이.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복잡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한 사람의 어떤 발달 과정은 이 생명체, 그 물고기에서 양서류, 파충류, 또 포유류,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의 어떤 양상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또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보호막 사구체라고 부르는데 사구체와 이거 보호막 주머니예요. 이 사구체는 여기 필터예요. 그러니까 반투막이에요. 이 전체가. 그러니까 혈액이 이렇게 이게 돌면서 이 걸러낼 건 걸러내고 또 재흡수할 건 또 재흡수하고 여기 혈액이 이렇게 그러니까 혈액은 계속 돌면서 이제 이온들 또 성분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왜 뽑아낸다고 그랬죠? 농도를 맞춰주려고.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고. 또 똑같은 건데, 이제 양서류나 또는 그 파충류나 또는 이제 이 단계에 들어가면서 형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유전자에 있어서도 상동 유전자,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하고 비슷한 유전자들을 공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같은 얘기를 계속 이제 반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관점의 그림들을 보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서비스로 많이 넣었습니다.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은 공부하시고
우리 그러면 인간의 신장 외부 구조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강낭콩 모양으로 양쪽에 자기 주먹 이렇게 딱 주시면 주먹 뒤에 이렇게 2개 정도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가면서 한 바퀴 뺑 돌면서 여기서 노폐물을 걸러가지고 소변으로 이렇게 가서 방광에 이렇게 모여지면은 여기서 이제 배뇨감을 느끼고 이제 배설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길이는 4.5인치. 1인치가 몇 센치죠? 2.5cm인가요? 2.54? 네. 그러니까 2.54cm 곱하시면 되죠. 10cm, 12.5cm. 네. 뭐 그 정도 된다. 길이가 12.5. 그 11번째, 12번째 갈비뼈에서 신장 아래가 이렇게 보호된다. 여기 이렇게 보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통로가 그렇다는 거고요. 또 비뇨기에는 크게 신장, 요관, 또 방광, 소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신장은 혈액 이온들의 그러니까 나트륨이나 칼륨, 칼슘, 염화이온의 조성과 인산 이온들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기본적으로. 또 혈액의 pH, 산염기,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왜 산염기가 중요한지는 저번에 설명했죠? 저번 시간에. 또 이게 몰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혈당 농도를 조절합니다. 혈당도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물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쭈그러드는 거예요, 점점. 혈액 부피도 조절하고요. 그러니까 혈액이 일정한 부피가 돼야지 인체가 무한대로 커지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수분이 많다 그러면 빨리 이제 물을 제거를 해주고 또 레닌이라는 효소를 분비를 해가지고 또 혈압도 조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적혈구 생성 촉진 인자 같은 것들을 또 칼슘과 관련된 물질 신호 전달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뇨기의 구조를 보면은 뭐 단백질 조금 이따 하겠지만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달리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은 기본적으로 CHO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은 여기에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저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장을 하려면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에 있는 질소를 제거를 해요. 그런 다음에 탄수화물이나 지방 형태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으니까 간에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신장을 통해서 오줌으로 가거나 또는 피부로 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횡단면을 이렇게 딱 잘라서 다시 본 건데 여기 팬크리아스가 뭐죠? 교수님? 췌장. 네, 췌장이죠. 또 스토머크가 뭐예요? 위장. 또 리버, 간. 여기는 이제 척추겠죠? 등 쪽. 예, 예, 등 쪽에 있는 근육들. 근육들이, 그러니까 모든 장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막 바깥에는 이 지방층이에요. 또 지방층이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신해철이 죽었잖아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죠? 그 수술을 했는데 이 막을 이렇게 찢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사이로 이제 피가 들어가거나 또 세균에 감염이 되니까 이제 이게 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병원 감염이 좀 위험하더라고요. 좀 보니까. 병원 감 보면 미국에서는 거의 한 10% 정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병을 걸려와요. 감염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실 때는. 상당수가 의사들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상당수가 의사들 예. 그러니까, 사고라는 예. 그러니까 그 의료가 필요하긴 한데 아직은 이제 그 세세하게 그 의료 시스템이나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배려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먹는 음식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공기도 매우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영양학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공기의 그 깨끗한 공기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병원이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형 병원에서도 그럼 가보면은 공기가 너무나 탁해가지고 여기 있다가 오히려 병이 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병원들이 허다하니까. 그죠? 대형 병원에 가도 그래요. 어쨌든 병원 좋아하는 손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나타내면 아까 거기에 있는 그림을 다시 모식도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잘라내면은 단면이 이렇게 이제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신장은 기본 단위가 네프론이라고 그래요. 신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본 단위가 100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한 70%가 파괴돼도 70%에도 한 30만 개는 살아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만 개 정도 남아있을 때까지 자각 증세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각 증세를 느낄 때쯤이면은 이제 기능이 이제 점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답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가 우리 식생활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게 이제 우리 주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죠. 여기를 이제 단면도를 확대를 하면은 이 세포가 이제 반투막이라는 거예요. 반투막. 반투막에서 혈액이 이렇게 와서 혈액의 커다란 단백질이나 이런 거는 통과가 안 되겠죠. 그런데 작은 이온들은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오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 단백질이 독성이 있을 뿐더러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반투막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멍이 반투막 통과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단백뇨, 오줌에 단백질이 검출이 되는 거예요.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걸러내는 능력이 상실됐다. 또 예? 거품 생기는 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당뇨라는 게 뭐예요? 당뇨라는 건 여기에 있는 포도당이 일정한 농도가 돼야 되는데 고장액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포가 죽어요. 그럼 세포가 죽으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살려야 되니까 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포도당이 원래 못 나가게 되는데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오줌에서 이제 단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핥아먹고 다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다. 그래서 투과 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또 모식도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빨간 게 이제 동맥이겠죠? 이렇게 피가 이렇게 가다가 보호막 주머니를 통해 가지고 걸러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변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노폐물을 걸러낸 거는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심장으로 돌아가고 이게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하는 거예요. 인체에 있는 세포 내의 액체를 빼고 대략 3리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인체 평균적으로 혈액이 3리터 정도가 되는데 걸러내는 양은 하루에 150리터 정도. 그러니까 50번 이상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걸러내는 속도는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5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은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이온의 전하가 없는 것은 그냥 작은 거는 통과를 하는데 전하를 가진 물체는 통과를 시키려면 에너지를 써요. 능동수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돼요.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신장 투석을 이제 하는데 그림에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내고 이렇게 돌게 해가지고 기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걸러내요. 이 기계 안에 필터는
중요한 성분이 있어요. 뭐죠? 필터의 중요 성분.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 성분. 숯이에요, 숯.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숯가루를 먹지 말라고 의사들이 말을 하는데 잘 정제된 숯가루는 인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를 보여요, 실제로. 먹으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죠, 사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한 번 봤는데 특수한 투석기는 한 번 봤는데 500만 원. 2박 3일 동안 봤는데 조금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한 번 누워서 2박 3일 누워있으면 500만 원. 요새는 금방 나와. 그래요? 아, 피가 끈끈할 때는 특수한 게 있어야 된대요. 요새는 뭐 그렇게 안 예, 돼. 보통 한 3시간, 보통 한 2~3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경우는 어쨌든 그한번 그래서. 며칠 후에 또 와야 돼요? 뭐 사람마다 틀리지. 예, 삶아 틀린데 보통 뭐 일주일에 한 2번 가나요? 보통 이제 한 번 가는 사람, 2번 가는 사람, 하루 걸러 가는 사람. 그래서 사구체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쯤 되면 이제 그래가 20년 사는 사람도 봤어. 요새는 기술이 돈이 좋아. 많나 봐요, 근데? 어?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아, 그렇지. 기본적인 거는 의료비에서 나오죠. 어. 그 보험에서 나오죠. 오래 하여튼 장기가 20년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대. 20년까지. 예. 국민들이 그전 이런 보험금을 내서 그런 사람들한테 쓴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 말이지.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병원 안 가고 막. 항상 사후 약 방문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방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사례마다 틀리겠지만 예방하는 비용은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수습하는 비용의 한 20%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예, 많아도 훨씬 더 적은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관점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수분의 섭취와 이제 배설을 보면은 뭐 음료수로는 하루에 1.5리터 평균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500ml, 0.5리터, 대사 과정에서 이제 400ml가 나와요. 왜냐하면 음식은 기본적으로 CO2와 H2O가 광합성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해가 되면 결국 CO2와 H2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에너지 대사를 하면은 우리 그 겨울에 그 배연통 있잖아요. 그 가스통, 배기관, 배기통이라고 그러네. 배기통 보면 밑에 물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물이 나. 예. 그 뭐냐면 탄수화물을 이용해가지고 탄화수소를 연소를 시켜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CO2와 H2O거든요. CO2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H2O는 춥으니까 응결돼가지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이제 대사 과정에서 400ml 정도 나오고 토탈 2.4리터가 나와요. 그래서 포도당이 공기 중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산소와 결합을 해서 CO2와 H2가 나온다 하는 거고요. 물이 방출되는 것은 폐.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잖아요. 말하면 계속 제가 이제 수증기로 내뿜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400ml 정도.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되겠네요. 또 스킨, 피부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를 깨끗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세균이 막 한 50종류가 산대잖아요. 또 대변, 또 소변, 토탈 2.4. 그래서 밸런스를 맞춘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혈장, 또 세포간, 액체, 세포내, 뭐 이런 참고로 보시고요. 또 이것도 이제 보호막 주머니, 아까 혈장, 농도를, 소변, 그래서 소듐, 나트륨, 포타슘, 칼륨, 뭐 클로라이드, 염소, 바이카보네트, 탄산이온, 또 글루코스, 포도당, 단백질 이런 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혈장, 피에서는 100ml당 6g인데 소변에서는 0.01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시 신체로 돌아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써놨고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구체 여가 속도라는 게 있는데, 사구체 여가 속도는
사고체를 통해 가지고 여과되는 속도예요. 문자 그대로. 그걸 이제 측정을 한 건데 이제 동맥압이 너무 낮으면 콩팥이 소변을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압력을 가해서 물을 밀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물을 밀어야 되는데 심장이 여기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걸러낼 거 아니에요. 걸러내야 되는데 심장이 약하면은 못 나가. 그래서 동맥압이 한 90 정도 돼야지 정상 콩팥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또는 사고체가 찢어졌어요. 찢어지니까 심장에서 압력을 가해도 여기서 압력이 안 먹어. 왜? 이게 찢어졌으니까. 이해하시죠? 응?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압력에 대해서 동맥, 뭐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혈압이 낮아지고 점점 정맥에서 낮아진다. 뭐 이걸 설명해 놨고요. 또 다시 모식도로 나타내는 게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혈액이 돌아가면서 뽑아내고 보반 주머니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필요한 경우는 다시 재흡수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변으로 간다 하는 거고요. 좀 이따 이제 사고체 여과율이 나오는데 사고체 여과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장 기능 테스트는 신장 손상을 직접 검출하거나 또는 신장 기능을 모니터링하거나 또는 조직을 떼어나가지고 검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사고체 여과율은 그냥 신장 기능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하나예요. 그런데 단일 방법으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혈장의 크레아틴이나 요소 뭐 이런 것으로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고체 여과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서의 압력을 측정하고 또 여기에 압력을 측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참고로 보시고 또 계산을 할 수도 있대요. 뭐 혈액에 있는 있는 그 크레아티닌 농도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대략적인 에스티메이트, 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고체 여과율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사고체 GFR이 사고체 여과율을 약온데 이게 이제 9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과율이 떨어지고 그러한 환자 수가 미국의 경우는 이 정도로 40만, 60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고체 여과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망률이 점점 증가를 해요. 급격하게. 왜냐면은 인체 내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이제 세포들이 농도 밸런스를 못 맞추는 거죠. 농도 밸런스를 못 맞추니까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못 하는 세포에는 뇌세포도 포함이 되겠죠. 면역세포나 이런 게.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요소를 통해 가지고 사고체 여과율을 측정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뭐 혈장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면은 혈장의 농도가 200까지는 재흡수되는 거. 사고체를 통과해서 보호만 주머니를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 게 재흡수가 되는데 혈장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재흡수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해하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설되는 양은 200까지는 인체가 그래도 쓰려고 포도당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돼. 내보내. 익스크리트. 배설된다는 거예요. 그림이. 이해하시죠? 그러면 잠깐 이 그림을 한번 보고 동영상을 보고 이제 한 5분 정도거든요. 5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2부를 할게요. 네. And the urinary tract. The kidneys are paired, bean-shaped organs lying outside the peritoneal cavity in the back of the upper abdomen, one on each side of the vertebral column. The kidneys function as the body's main excretory organs, eliminating the body's metabolic waste products by filtering the blood. Substances that are unneeded or are present in excess are filtered out of the blood and form into urine, moving via the ureter into the bladder before being expelled through the urethra.
The kidneys also selectively reabsorb those substances that are needed to maintain the normal composition of the blood. By adjusting blood composition, the kidneys are able to maintain blood volume and pressure, ensure the proper balance of sodium, chloride, potassium, calcium, hydrogen, phosphate, and pH, and eliminate products of metabolism such as urea, uric acid, and creatinine. The medial border of the kidney is indented by a deep fissure called the hilus, where the blood vessels, nerves, and ureters connect to the kidney. The kidney is composed of up to 18 lobes. Each lobe is composed of nephrons. Nephrons are the functional units of the kidney, and each kidney contains more than 1 million nephrons. Each nephron consists of a glomerulus and a system of tubules. The glomerulus is a unique, high-pressure mass of capillaries that filters the blood. The glomerulus is encased in a thin, double-walled capsule called Bowman's capsule. The space inside the capsule and surrounding the glomerulus is called Bowman's space. Plasma-like fluid is filtered from the capillary blood into Bowman's space through the glomerular filtration membrane. The glomerular filtration membrane consists of 3 layers of capillary wall: the endothelium, the basement membrane, and the epithelium. This membrane allows some particles from the blood to pass through, but not all. The fluid is filtered from the capillary blood into the Bowman's space is called filtrate and forms the primary urine. The filtrate then diffuses across Bowman's space and into the tubule system of the nephron. In the tubules, some substances are added to the filtrate as part of the urine formation, and some substances are reabsorbed out of the filtrate and back into the blood. The nephron tubule is divided into 4 segments. The filtrate passes through each of these segments before reaching the ureter, a highly coiled segment called the proximal convoluted tubule, which drains Bowman's capsule and where almost complete absorption of nutritionally important substances takes place. A thin looped structure called the loop of Henle, which reabsorbs water and ions from the urine and plays a role in controlling the concentration of urine. A distal coiled portion called the distal convoluted tubule, which regulates potassium, sodium, and pH, and where further dilution of the urine takes place. And the collecting tubule, which joins with several tubules to collect the filtrate and where final sodium regulation takes place. Each kidney is supplied with blood by a single renal artery that arises on its respective side of the aorta, before dividing into 5 segmental arteries that enter the hilus. Within the kidney, each segmental artery branches into several lobular arteries. The lobular arteries further subdivide to form interlobular arteries, which branch off into afferent arterioles. Blood flows into the glomeruli through the afferent arterioles. Blood flows out of the glomerulus through the efferent arteriole. The afferent and efferent arterioles regulate glomerular capillary pressure by selectively dilating or constricting. The kidney's venous blood, now filtered, flows from the glomerulus via the efferent arterioles into the peritubular capillary network, a low-pressure, reabsorptive system surrounding all portions of the tubules. This arrangement permits rapid movement of solutes and water between the fluid in the tubular lumen and the blood in the capillaries. The peritubular capillaries rejoin to form the venous channels by which blood leaves the kidneys and empties into the inferior vena cava. Urine formation involves the filtration of the blood by the glomerulus to form an ultrafiltrate of urine, the tubular reabsorption of electrolytes and nutrients needed to maintain the constancy of the internal environment, and the secretion of waste materials. Filtration occurs as blood flows into the glomerulus from its afferent arteriole, and plasma moves through the glomerular capillaries into Bowman's space. From Bowman's space, the glomerular filtrate moves into the tubular segments of the nephron. Here, through tubular reabsorption, electrolytes and nutrients move from the filtrate back into the bloodstream. Here also, through tubular secretion, substances move from the peritubular capillaries into the urine filtrate. The filtrate concentrates in the collecting tubules, then finds its way to the renal pelvis, where it is directed to the ureter, the bladder, and the urethra for elimination. The kidneys perform an excretory function by filtering the blood and then selectively reabsorbing those materials that are needed to maintain a stable internal environment. The nephron is the functional unit of the kidney and is composed of a glomerulus, which filters the blood, and a tubular component.
where necessary substances are reabsorbed into the bloodstream and unneeded materials are secreted into the tubular filtrate for elimination in urine. 네, 그러면 1부는 잠깐 이제 끝났고 쉬었다가 2부를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